청와대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에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열기 위해 10월 중으로 공동 현지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청와대 재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번엔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 청와대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일한 보수를 지급한 거라며 무차별 폭로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에 원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후보가 사퇴하면서 단독 후보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선거 무효를 주장해온 불교 제야단체들은 원행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과거 북미가 함께 발굴해 하와이로 옮겨졌던 유해 상자 속에서 우리 군의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유해 봉환식을 열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에 들어갑니다. 올가을 첫 단풍이 설악산에서 관측됐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북한산, 21일엔 내장산에서 첫 단풍이 물들고 2주 뒤면 절정을 이룰 걸로 전망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청와대가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 도로를 잇기 위한 남북 간 공동 현지 조사를 다음 달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유엔사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소식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의 연내 착공식을 위해 10월 중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큰 줄기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행 추진위는 남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 전부터 공동 출전하는 방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IOC의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를 준비 중인 대고려전에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함께 전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선 10월 중 적십자 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 운영과 화상 상봉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조만간 북한을 다시 찾을 예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앞으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주재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다만 대북 제재를 푸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러시아, 중국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Past diplomatic attempts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were unsuccessful. But now we're at the dawn of a new day.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부터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이완을 경계했습니다.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 제한량인 50만 배럴이 환적 등의 수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제재의 상한선을 지키라는 압박에 러시아는 점진적 제재 완화로 맞섰습니다. Western partners have imposed a course towards tightening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DPRK.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조치에 따른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시 제재 완화론을 폈습니다. 앞으로 안보리에서 전개될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기싸움의 예고편 성격입니다. 이날 강영화 외교부 장관은 향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항구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된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어제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고 또 심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심의원은 정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재정 관련 자료 48만 건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오늘 오전 6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진 실명과 참석 횟수,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이 21차례 회의에 참석하며 315만 원을 받았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11차례 참석에 165만 원, 탁현민 선임행정관도 9차례 회의에 참석하며 1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이런 회의 참석 수당은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3시간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정책 자문단을 구성했고 일한 만큼 자문료를 규정대로 지급했던 겁니다.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6월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수당이 나간 일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은 자료는 청와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체 48만 건에 달하고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37개 기관에 민감한 정보가 담겼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논란도 심각한데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장도 클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는 48만 건에 달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국세청과 같은 심의원이 소속된 기재위 기관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 관련 정보활동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 정부 고위직 인사의 동선, 식자재나 시설관리업체의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것이 청와대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이나 용역 구입비, 행사비, 관서나 기관 운영 경비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주요 인사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지. 그러나 심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뿐 아니라 기관별 업무 추진비의 개인적인 사용과 카드 현금화 실태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광범위한 예산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료를 취득한 과정은 물론 공개 자체에 대한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 취재기자와 함께 심재철 의원의 주장과 또 청와대의 반박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오늘 쟁점이 된 부분, 이른바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지난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회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지급이 됐고 그 결과 많게는 수백만 원씩의 회의비가 지급이 됐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직원 261명에게
약 2억 5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직원들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소속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청와대가 어겼다는 게 심의위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일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으면 따로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같군요. 네. 청와대가 오늘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회의 수당은 이 정책 자문료 명목이었는데 이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을 했잖아요. 예. 이 때문에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네, 이 비서관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서 6월까지 2달 동안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에 일한 만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정도 비서관은 그런데 129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원은 지급된 사람이 261명이라고 했고요.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그래서 양측 모두와 추가로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심의원 측 관계자는 이 시스템상에서 정렬을 했을 때 나온 게 정확히 261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모두 청와대 직원이란 주장입니다. 예. 청와대의 설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은 정식 채용 전인 지난해 6월 말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자문료를 받은 직원은 129명이라며 그 이후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심의원 측이 지난해 7월 이후 대학 교수 등에게 지급된 것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129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대학 교수 등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출범한 정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범 초기에 수당을 통해서 일종의 급여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당시 직접 근무를 했던 현직 청와대 행정관과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식적인 인수위는 없었지만 이 내부적으로 인수 TF라 불리는 팀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청와대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기 전에 여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 행정관은 이 당시 신원조의 대상이 너무 많아서 곧바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심의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심의원의 얘기는요. 이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라며 이 행정적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 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게 심의원이 주장을 한 건데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로 미용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지난 2월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미용 서비스업에 부적절하게 쓰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이 청와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요원 2명이 당시 혹한기였잖아요. 당시 예.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군인과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1인당 5,500원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또 비슷한 시기에 IT 기업 명의로 결제된 6만 1,800원에 대해서는 이 마찬가지로 평창 올림픽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의무 경찰에게 이 치킨과 피자 등을 사주기 위해 쓰였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는 구체적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하지도 않고 지금 심의원이 무차별적인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법률적 대응이요. 자, 그런데 심의원 측은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나 또 이런 폭로 과정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재부가 이미 심의위원 측을 고발했기 때문에 조만간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심의위원과 자유한국당 모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국가 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네, 일단 심의원 측에서는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이었다라고 거듭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선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재철 의원의 폭로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도 오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 시작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이전 정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예로 들었습니다. 작년 KBS 강규형 이사 업무 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집에서 김밥 먹었다고 맥도날드로 보이는 곳에서 50회 빵 사 먹었다고. 공금으로 김밥과 빵 사 먹었다고 KBS 이사까지 해임시켰던 현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는 덮으려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밥이나 햄버거 사 먹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강 씨가 1,300만 원대의 수상적인 지출을 소명하지 못한 게 해임 사유였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비밀 자료를 의도적으로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역시 맞서고 있어서 열흘 남짓 남은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우리 해군이 다음 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서 사실상 일본에 우길기를 달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길기는 옛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일본은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반발했는데 우리 해군은 전혀 비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엔 세계 15개국 해군 군함이 모입니다. 해군은 최근 참가국에 공문을 보내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국가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길기를 고집해온 일본 해군에 사실상 우길기 개항은 안 된다고 통보한 셈입니다. 앞서 지난 1998년과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관함식에선 일본 함선이 우길기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우길기는 올해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응원단에 등장해왔고 그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결정에 일본은 반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참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며 해상사열 때만이라도 자국 국기와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평당 억대를 호가한다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셋값 역시 웬만한 지역의 매매가를 훌쩍 넘어서죠. 이런 고가 전세를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추징액이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해외 유학을 갔다 돌아온 미성년자 A씨는 별다른 소득도 없이 1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30대 회사원 B씨도 전세금이 10억대가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매달 쓰는 카드값이 월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모두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실제로 고가의 전세 아파트를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적발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1건을 적발해 총 20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전세가 조사 대상인데 건당 평균 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현금을 건네거나 법인이나 제3자가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356건 중 85%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웬만한 지역의 매매값을 웃도는 고가 전세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상인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고리로 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무거워지고 대출도 어려워진 데다가 지난주 대대적인 공급 확대 계획까지 나온 영향입니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대로 안정될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일단 숨을 죽였습니다. 이달 초 상승률이 0.47%였는데 지난 24일에는 한 주 전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도 0.18%에서 0.07%로 낮아졌습니다. 오를 만큼 오른 데다 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 정부 대책이 이어지면서입니다. 집값이 특히 많이 올랐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서울 평균보다도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만들기로 한 광명, 의왕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나서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릴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내려도 약간 내렸다가 우상향. 멀리 보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자가 없다는 거죠. 사업자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과열은 진정됐지만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 등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이현입니다. LG그룹 총수 일가의 150억대 양도세 탈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대주주들의 주식 지분을 관리해온 전현직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대주주인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에 원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선거 무효를 주장해온 불교 제야단체들은 새 총무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조계조 내부의 갈등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행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선거인단 318명 중 3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35표를 얻었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3명의 후보가 사퇴하면서 원행 스님 단독 후보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설정 스님의 중도 퇴진으로 총무원장이 공석이어서 원행 스님은 당선증을 받은 뒤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은 전국 25개 교구 본사를 비롯한 3천여 개의 사찰을 관리하며 주요 사찰의 예산 승인권을 갖게 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조계사 밖에선 파행 선거를 거부하라며 불교 제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 기득권 세력의 각본대로 치러진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원천 무효를 주장한 불교개혁 행동은 오늘 선출된 원행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이렇게 선거는 과반수 찬성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새 총무원장의 임기인 4년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선거가 열린 조계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계사는 보시는 것처럼 평온합니다. 제 뒤쪽으로는 지금 문화재가 열려서 좋은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조계종 선거에서 처음 있었던 단일 후보 투표는 모두 끝이 났지만 이제 한낮의 소란은 잦아들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불교 제야단체들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고 또 자승전 원장의 개입에 반대한다면서 4시간 정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단을 향해서는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갈등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당선 이후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원로회의 인준이 남아있지만 총무원장이 공석이어서 원행 스님은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무원 부실장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스님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종단을 화합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민주주의는 결과에 승복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만들어 어떤 의견이든지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의를 모으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야단체의 반발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죠. 네, 총무원장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설정 스님 당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거인단과 득표수를 근거로 들면서 원행 스님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천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된 그 원행 스님에 대해서 원행 스님이 즉각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총무원장이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선 제야단체를 해종 세력, 즉 종단에 해를 끼치는 세력으로 몰아붙인 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조계사 앞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시간 전쯤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규모 7.5라고 했는데 얼마나 강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진은 우리 시각 오후 7시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시 북쪽 78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지진의 규모가 7.5라고 밝혔습니다. 규모 7.5는 최소 200km에 걸친 넓은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수준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한 해 20건 미만으로 발생할 정도로 강력한 규모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경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졌으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재 최소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보면 마을 대부분이 붕괴 수준으로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진에 앞서서 지진이 여러 차례 이미 발생했다면서요. 추가로 여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팔루 지역 강진에 앞서 모두 4차례 지진이 있었는데요. 최대 6.1 규모의 강진이 4차례 이어졌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인근에 있는 투알시와 랑사에서도 5.1의 지진이 각각 한 차례씩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지진에 이어 추가적인 여진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죠.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술라웨시 섬 남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롬복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2004년 북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곧바로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일어나 13개국에서 23만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주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아찔한 순간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킨 트럭이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길가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어 밀려난 SUV 차량이 근처에 있던 차량 석 대를 더 들이받습니다. 하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놀래가지고 티 나보니까.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부산 남산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트럭을 포함해 차량 5대가 부서졌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빌라 외벽 곳곳이 부서지고 금이 갔습니다. 출입문도 아래쪽이 뒤틀려 닫히지가 않습니다. 집이 이게 지진 난 것처럼 흔들흔들 했어요. 한 블록 위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스틱 차거든요. 브레이크 뭐가 안 들었다는데 기어가 풀렸을 수도 있고. 경찰은 이 씨 차량 상태와 주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곤 10km가량을 직접 뒤쫓아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차선을 넘나듭니다. 놀란 옆차가 경적을 울리자 휘청거립니다. 바로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추격 도중 여러 차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흰색 차량은 경기도 광명에서 서울 구로, 경기도 부천까지 이동한 끝에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차선 유지 못하고 계속 비틀비틀거렸어요. 가드레일도 부딪히려고 하고 이거는 음주다. 눈도 풀리고 횡설수설하고 있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인 60세 유모 씨의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4%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며 신고자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유 씨는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유상영입니다. 일부 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관장 실습을 하도록 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인천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코에 관을 꽂는 실습을 한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는 환자의 고통을 직접 느껴보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를 통해 위장까지 관을 삽입하는 실습과 관련해 두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줄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인체 모형이 아니라 동료 학생을 놓고 직접 실습을 합니다. 솔직히 능숙하긴 뭐가 능숙하게 점막 좀 약한 애들은 코피도 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구토를 계속 하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피도 조금 약간 섞여서 구토하는 아이도 있고. 침상에 누운 환자를 씻겨주는 목욕 실습이나 엉덩이 부에 주사를 놓는 근육 주사 등 신체가 노출된 실습도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습 파트너라고 해도 이게 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몸 보여주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만지고 다 닦아주고. 논란이 되자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과 심정을 느껴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학 간호학과는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하지 않고 모두 모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의 돈 없는 선정성, 지난주 이슈플러스에서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새벽 부산에선 1인 방송 진행자가 방송 도중 시비가 붙은 시청자를 죽이러 가겠다고 말하고 실제 찾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49살 김모 씨가 술을 마시며 인터넷 게임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청자와 시비가 붙습니다. 이 남자가 깡패 맞냐?
급기야 상대방을 죽이러 가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신생 좋고 내생 좋고 나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 씨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자 시청자들이 112로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 출동해 한 아파트에 도착한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경찰 앞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까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노상관이 뭐 스티커 끊어라 그러면. 소동은 별다른 사고 없이 40분 만에 이곳에서 끝났지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1인 방송의 문제점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144만 명의 시청자를 거느린 유명 BJ 철구 씨는 지나친 욕설로 최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닥쳐. 또 다른 BJ는 대리 도박의 성매매 알선까지 뛰어드는가 하면 생방송 도중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보통은 탈출로를 찾거나 연기를 빼내려고 창문을 여는데요. 무작정 여는 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화재. 연기를 빼내고자 열었던 창문은 불길을 키웠고 일가족 3명은 대피 시기를 놓쳤습니다. 열린 현관문과 창문이 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에 불을 붙인 뒤 한쪽은 출입문을 열어두고 다른 한쪽은 닫았습니다. 문을 열어둔 쪽은 불이 금세 천장까지 옮겨 붙은 뒤 거실로 번집니다. 반면 문을 닫은 쪽은 불길이 잠시 커지는가 싶더니 10분이 채 안 돼 스스로 꺼졌습니다. 불이 났던 장소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대피했던 이곳은 주방부터 거실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TV는 이렇게 녹아내렸고요. 발화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장식장과 오디오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대피한 옆집은 조금 다릅니다. 주방 쪽은 조금 탔지만 거실의 장식장과 침대는 그을린 정도입니다. 열린 창문과 현관문으로 산소가 공급된 탓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출입문 앞 계단이 연통 역할을 합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집 안에서 불이 나면 베란다보다는 현관문으로 빠르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빠져나온 뒤에는 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다른 층에서 난 불로 계단이 이미 연기에 휩싸였다면 연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가장 먼 방으로 대피해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미국이 함께 발굴한 유해 208상자가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이 속에 우리 군의 유해도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멈추고 60여 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유선희 기자가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무 상자엔 이름도 없이 유해가 발견된 장소만 적혀 있습니다. 함경남도 장진호 동쪽. 보름 동안 미군 4,500명이 전사한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장진호에서 이름 모를 우리 국군도 함께 싸우다 전사했던 겁니다. 1996년부터 10년 동안 북미가 함께 장진호와 평북 운산에서 발굴한 유해는 북한이 준비한 208개의 상자에 담겨 하와이로 넘어갔습니다. 미군 유해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상자 속에선 우리 군의 유해도 64구 발견됐습니다. 한미가 함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국군으로 확인한 유해들은 이번엔 우리가 준비한 상자에 다시 한번 고이 담겼습니다. 60여 년 만에 귀국길. 우리 군은 태극기로 감싼 상자에 이름 대신 호국용사라고 적었습니다. 상자는 미군의 손에서 우리 군의 손으로 옮겨지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우리 수송기에 실린 64구의 유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해 봉환식은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봉환식 이후 유전자 감식을 다시 시작해 유해의 이름을 찾을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국 공군의 차기 훈련기 후보로 도전장을 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상됐던 사업 규모가 18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에 새 장을 열 거란 기대도 컸는데 미국 보잉사의 저가 입찰 공세에 밀렸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은 2015년 노후된 훈련기 351대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1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수주전은 사실상 2파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우리 공군의 T-50을 개량한 모델을 차기 훈련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보잉사가 스웨덴 사브와 팀을 이루어 맞섰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 공군은 보잉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잉이 써낸 입찰가는 약 10조 원으로 사업 예정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낮게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희도 최대한 낮춰서 들어갔는데 결국 가격에서 밀려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고등 훈련기를 앞세워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큰 업체들이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개발을 했던 배경 중에도 하나인데 이제 보잉이라는 큰 업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 실패 소식에 오늘 증시에서 한국항공우주는 30%가량 급락했고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서 크리스틴 포드 교수를 지지한다. 뉴욕타임스 26일자 전면 광고입니다. 포드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가 고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밝히고 나선 여성이죠. 이 포드 교수를 위해서 1,600명의 남성들이 실명으로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캐버노 성추문 의혹을 계기로 1980년대 초 미국 청소년 사이에 유행했던 하우스 파티의 불편한 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력을 시도했던 과거를 들춰냈다는 겁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이 개인 캘린더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1982년 그날 성폭력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자신의 일종이 빼곡히 적힌 당시 캘린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36년 만에 의회 청문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로 섰습니다. 단 시차를 두고선 말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포드 교수는 36년 전 악몽에 대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I tried to yell for help. When I did, Brett put his hand over my mouth to stop me from yelling. This is what terrified me the most.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도 꺼냈습니다. Both Brett and Mark were drunkenly laughing during the attack. They seemed to be having a very good time. 캐버너 등 소년들의 웃음소리는 평생 뇌리에서 잊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드 교수는 캐버너 지명자의 성폭행 시도 의혹을 지난 16일 실명으로 처음 폭로한 인물입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As was predictable and as I predicted, my family and my name have been totally and permanently destroyed. 포드 교수 이후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데보라 라미레스는 캐버너가 예일대 다닐 때 기숙사 파티에서 신체 접촉을 하려 했다고 했고, 줄리 스웨트닝은 1982년 한 파티에서 집단 성폭행 현장에 캐버너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상원 법사위가 4번째와 5번째 성추문 의혹을 제보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문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상원 법사위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인준 표결을 실시하고 통과되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11월 중간 선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진단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설악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 시점이 다음 달로 훌쩍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구름이 걷히자 울긋불긋 가을 옷을 입은 설악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지대는 온통 붉은 물결입니다. 어떻게 한 발짝 디딜 적마다 단풍이 더 붉어지는 것 같고요. 하산하기가 싫습니다. 설악산은 어제 산의 20%의 단풍이 드는 첫 단풍날로 판정됐습니다.
해발 1708m 대청봉에서부터 시작된 단풍은 현재 산 아래 200m까지 내려가 1500m 지점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닷새 늦었지만 평년과는 같았습니다. 이달 들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단풍이 물드는 속도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너무 뜨거웠던 탓에 타버린 단풍잎이 많고 색도 지난해보단 덜 선명합니다. 단풍은 보통 하루 20에서 25km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달 15일 북한산을 지나 19일 계룡산과 팔공산에 도착하고 21일쯤 내장산에서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절정까진 2주 정도 걸립니다. 설악산은 다음 달 18일, 북한산은 29일, 한라산은 11월 1일, 내장산은 11월 9일쯤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달 초 태풍 제비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또 강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일본을 관통하며 피해를 입힐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도 강한 바람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풍이 보입니다. 크기가 한눈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가운데 움푹 패인 눈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5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24호 태풍 짜미입니다. 짜미는 오늘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37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로 강한 중형급입니다. 시속 15km의 속도로 내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거쳐 모레 오전 가고시마 인근에 닿습니다. 이후 일본을 관통한 뒤 다음 달 1일 오전쯤 삿포로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벌써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는 260편의 항공기가 결항하고 공항도 폐쇄됐습니다. 짜미는 우리나라에 강한 바람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과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엔 20에서 60mm, 경상도 해안과 울릉도에는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에서 의혹 제기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 전 최고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 사이트에서 몰래 게임 아이템을 사들였다면 부모와 해당 포털이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0살 아들이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로 약 180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다며 부모가 낸 소송에서 구글이 그 절반인 약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여고교사 19명 중 11명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교사 2명은 구속됐고 오늘 검찰에 넘기지 않은 나머지 8명도 다음 주 초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능 이후까지 가해 교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47명을 태운 파푸아뉴기니 국적 항공기가 현지 시각 28일 오전 10시쯤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공항에 착륙하려다 불시착하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어선들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구조했으며 AP통신은 마치 2009년 허드슨 강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안지연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김성태식 팩트체크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짧게 소개했지만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KBS 강규형 이사 업무 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집에서 김밥 먹었다고 맥도날드로 보이는 곳에서 50회 빵 사과 먹었다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는데 이 발언을 하면서 한 기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KBS 강규영 기사 김밥 2,500원으로 원도 업무 추진비로 이런 제목입니다. 당시 민중당 윤종호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그런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김밥만이 문제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적으로 볼 만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많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자, 이게 작년이었잖아요. 이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업무 추진비로 뭐 김밥 내용뿐만이 아니라 애견 비용까지 사용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감사 그 보고서로 나온 바 있었는데요.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시는 것처럼 254회에 걸쳐서 327만 3천 원을 사적 용도로 집행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애견 카페에 사용한 내역이 총 48회에 걸쳐 49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나 맥도날드 쓴 것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업무 추진비를 다양하게 사적 용도로 썼다는 게 당시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애견 카페는 분명히 업무 용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당시 강의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죠. 예, 아무튼 김밥을 사 먹은 것만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지적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주성님은 누구입니다. 예,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오른쪽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두 사람을 혼동시켜서 생긴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북한은 김일성 국가주석 이후 현재 국가주석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예. 논란이 된 건 이낙연 총리가 쓴 방명록이었는데요. 이 방명록은 이 총리가 지난 26일 날 쩐따이광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호치민 전 주석의 거소를 찾아서 쓴 겁니다. 이 주석님 앞에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여기서 주석은 호치민 전 주석을 말한 겁니다. 예, 앞서 안정 기자가 두 사람을 혼동시켜서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혼동이 된 겁니까? 그런데 이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총리가 쓴 주석이 이 호치민 주석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글을 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낙연 총리였다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총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돈다.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 그렇게까지 반박을 했군요. 자, 일종의 어쨌든 가짜 뉴스라는 건데 오늘 보니까 또 이 부분 말고도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당시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담은 겁니다. 예.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면 처참한 굴욕을 당했다 이런 표현과 함께 방미 당시 공항에서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이렇게 두 내외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네. 비행기에서 직접 우산을 쓰고 내려가는 그런 사진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글을 통해서 표현했는데요. 방미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 이런 제목에 따라서 제목을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때와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인가 보군요. 네.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제 첫 번째 있는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냥 이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거고 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진은 의장대에 어떤 또 환영이 있는 그런 레드카펫이 깔린 그런 모습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지 않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방미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전의 규모가 달랐던 겁니다. 예. 방문 목적에 따라서 미국은 이 의전 규모와 방식을 달리하는데요. 이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부터 이 개인 방문까지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의전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의 경우에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으로 이 5가지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편의 제공을 위한 실무자 파견 외에는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영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또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첫 방미 때는 이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예우를 국빈 방문의 예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런 가짜 뉴스 몇 번 나왔었고요. 또 그때마다 저희가 많이 또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룸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제주와 경상도 해안 지역은 태풍 짜비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6도 등 3도가량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경제냐 안보냐 추석 민심 사로잡은 이슈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